김용혜 TV의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망고젤창 창기파랑가 이런 제목으로 창기파랑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향가책 3권을 발간했습니다. 천년 향가의 비밀은 우리나라 향가를 해독한 책입니다.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는 마녀집이 향가였으며 우리말로 불려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가 루트는 제가 향가를 해독해내는 과정을 써놓은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파랑가는 신라 경덕왕 시절 총담 스님이 만든 향가입니다. 그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100년이 지나 최고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평화가 난만하게 무르익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자 화랑도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역사에서는 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두가 평화를 누릴지라도 국가의 간성인 화랑도만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화랑이 있었습니다. 기파랑이 낭도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의도치 않게 여러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돌발 사고였습니다. 평화에 젖어있던 신라의 귀족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경악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이게 무슨 일이냐. 모두가 기파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파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형하였습니다.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이 처형된 후의 노래입니다. 향가의 종류로 눈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인이 살아있을 때의 공적을 기리는 향가입니다. 눈물로 망인을 떠나보내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가로는 모죽지랑가, 신충가, 창기파랑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찬기파랑가의 구절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목이 메어 운다. 네가 병들었으매. 이슬 내린 새벽 기파랑이 처형되었으면 가엾지 아니한가. 월성이 다스려 흰 구름을 쫓아내어 떠나가게 한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이 단락 여기서 네가 병들었다 이 말은 화랑도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무너져 내린 화랑도의 기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담 스님은 무너진 화랑도를 보고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화랑도를 무척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화랑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총담 스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한 표현을 할 리가 없습니다. 월성이 다스려 흰구름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조정에서 기파랑을 처형했다 이 말입니다. 기파랑에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워 이슬 내린 새벽 형장에서 기파랑을 참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낭도들이 모래밭에 묻혀 있는가. 8개의 무덤은 물기를 다스렸음이야. 기랑의 사당이사. 낭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음이사. 기랑이 늪과 같이 느리게 흘러오는 내를 다스리고자 했던 화랑이었기 때문이야. 이 단락에서 죽은 낭도들이 모래밭에 왜 묻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8개라 하고 있습니다. 낭도들을 바로잡으려다가 그만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랑의 사당이사, 낭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음이사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의 말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현대어로 나는, 너는, 나는, 너는 이렇게 말할 때 지방에 따라서는 나사, 너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사, 너사 이런 말은 신라 때부터 쓰인 사투리일 것입니다. 기파랑에 빈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다른 낭도들이 모여들어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파랑이 잘못한 게 없다고 믿기에 모두 모여서 애도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기파랑이 낭도들을 지탱해 주지 않았다고? 기파랑과 같이 베풀어 주어온 마음을 가진 화랑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음을. 그런데도 월성이 기파랑을 쫓아내라 하였제. 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기파랑 처형 결정을 하면서 낭도들이 비록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보살펴 주어야 했던 거 아니냐. 화랑이라는 책임을 진 자가 휘하의 낭도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담 스님과 낭도들은 기랑과 같이 낭도들을 잘 보살펴준 화랑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죽은 기파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물가야, 잣나무사 가지가 높은 것을 좋아하였다네. 여기 나오는 물가라는 말은 우리 민족 토속의 내세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물가에서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향가 속에 토속이 강력히 살아있습니다. 찬 기파랑가 속에 우리의 토속적 내세관이 살아있습니다. 야는 뱃사공들의 노젓는 소리입니다. 기파랑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직책의 사람을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화랑은 낭도들을 거느리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기파랑을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파랑은 낭도들의 기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모두를 위해 하랑도만은 기강이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시절 오직 한 사람 이순신 장군만이 수군 병졸들을 엄히 다스리며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기파랑과 이순신 장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이러한 정신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실로 고귀한 국가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민족 문화의 뿌리, 그 향가에는 이런 정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경주 월성입니다.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라 당시 이 월성에는 큰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복원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잣나무를 찾아 이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를 기파랑의 이름을 따서 기파백, 잣나무백입니다. 기파백 이렇게 이름을 짓고 월성을 찾아오는 선남선녀들이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눈이 여기 내렸네. 꽃이 졌어야. 꽃이 난만했던 시절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기파랑도 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나 비유법으로 보나 빠질 데가 없습니다. 모든 위에 심금을 울리는 망고의 절창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향가를 소개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냐, 양주동이라든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향가와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 하나마 향가 이론도 앞으로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정말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꿈에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향가 표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개입니다.
찬 기파랑과 끝구절 설시 화파냐입니다. 설시에서 설은 눈설자입니다. 시는 여기시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하면은 눈, 여기가 됩니다. 눈과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은, 말로 이으면은 눈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의역하면은 눈이 여기 내렸네 이렇게 해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눈, 여기 이런 핵심적인 말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국문법에서 어근, 현대 국문법에서 어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근에 해당하는 한자들만 늘어놓아도 나름으로는 말이 됩니다. 아까 그 설시 하면 눈이 여기 이런 식으로 말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사이사이에 적당한 말을 넣어서 우리말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설시 화파냐 중에서 화판야를 보겠습니다. 화는 꽃 화자, 파는 떨어지다입니다. 떨어지다 판. 그래서 화판을 두 개를 이어서 해독하면 꽃이 떨어지다 이렇게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판에 야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요 글자가 마술을 부립니다. 꽃이 떨어지다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졌어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 야라는 말이 이 화판이라는 화판야를 어떻게 우리말로 부를지를 가르쳐주고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가 없다면 꽃이 떨어지다, 꽃이 떨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 구조는 반드시 꽃이 졌어야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법 용어로 말하면은 판이라는 말, 떨어지다 이 말을 핵심어지요. 그러니까 어근이라고 하고 야 뒤에 붙이는 말을 어미 조사입니다. 그래서 판야 하면 떨어졌어 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신라 사람들은 어근에 붙여서 어근에다가 어근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사라고 불렀습니다. 차사라는 말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라 때 쓰인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차사가 있는 향가를 차사가 있다고 해서 유차사 있을 유자 해서 차사가 있다 유차사 향가라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차사가 없다면 무차사 차사가 없을 무자에서 무차사 향가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무차사 향가는 어떤 것이냐 어떤 작품이 있냐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와 고구려의 황조가가 바로 무차사 향가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발전을 하다가 가락국의 구지가 신라 노래왕 때의 도솔가가 바로 유차사 향가가 됩니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구지가가 최초의 향가이지만 제목으로만 남아있는 향가는 신라 노래왕 때의 도솔가가 되겠습니다. 차사를 사용한 표기법을 이러한 차사를 사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신라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고급스러운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알파벳으로 한자를 이용하는 것이나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쓰는 것이나 똑같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어학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한자를 버려버리고 만일에 우리가 새로운 알파벳만 만든다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말을 쓸 수 있는 언어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신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차사 표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새로운 알파벳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차사와 차사 그리고 훈민정음 차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그 언어학적 지식이 축적되다가 훈민정음으로까지 발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언어학적 성취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있는 향가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